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제3장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1. 시대착오적인 헬조선의 자화상.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저런 일로 독일에 가는데 갈 때마다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유럽 어딜 가나 삼성 혹은 LG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 숙소에 들어가면 마치 집에 온 것처럼 친숙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하자면 대한민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은 인구가 5,200만 명이고 북한은 인구를 2,600만 정도로 추정하니까 합치면 대략 7,80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구 규모를 가진 나라가 유럽에 가면 어느 정도에 속할까요? 굉장히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 인구는 대략 8,400만 명 정도 됩니다. 독일 다음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 나라들의 인구는 각각 약 6,800만 명, 6,500만 명,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인구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은 상당히 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작은 나라라고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작은 게 아니라 우리 주변 나라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고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보나 인구론적으로 보나 더 큰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또 다른 측면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5년째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촛불혁명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조차도 자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살은 사회적 문제이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7년에는 인구 270만 명 규모의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발트해 해안의 작은 나라가 1등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2등이었는데 2018년에 다시 1등을 탈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말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정부가 자살의 원인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유명인들의 자살이 늘어서 이에 따른 모방 자살 증가도 그렇게 되었다는 식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KBS 뉴스에서는 자살 충동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운동을 권유하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영상으로는 헬스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절망감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는 특히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통계에 따라서는 세계 평균의 10배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상화되어 버린 노인 자살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노인 빈곤입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은 44% 정도입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를 살펴보면 네덜란드가 3%, 덴마크가 1.4%입니다. 그러니까 덴마크는 노인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빈곤 상태이고 네덜란드는 3명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44명이라는 얘기지요.
이건 분명한 사회 문제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살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어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뛰어내린 경우들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저는 이를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의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들을 받아줄 사회적 그물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자산 불평등입니다. 우리나라 상위 1%가 전체 자산 중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산은 약 26%입니다. 상위 10%가 66%를 가지고 있지요. 반면 하위 50%가 2%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전체 자산의 2%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자산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불평등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경제학부의 이강국 교수가 쓴 칼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의 55%라고 합니다. 또 10%가 97.6%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90%가 2%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노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세게 말을 하자면 한국인은 노동기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지표에 의하면 독일과 비교해 한국인이 1년에 1000시간을 더 일한다고 합니다. 지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독일인의 1년 노동시간이 1300시간인데 비해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대략 2000에서 230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독일인보다 1000시간, 5개월 정도 더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 우울증도 세계 최고입니다. 어떻게 우울한 아이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우울한 아이라는 표현은 검은 백마처럼 일종의 형용모순 아닐까요? 백마가 어떻게 검을 수 있나요? 아이가 어떻게 우울할 수 있지요?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곳이 놀이터이고 보이는 모든 것이 장난감 아닙니까? 어떻게 아이에게 우울할 틈이 있나요? 그러나 한국에선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우울합니다. 유럽에서 산재 사망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영국 정부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산업재해법도 기업살인법으로 개명했습니다. 기업살인법 제정 이후 영국의 산재 사망률은 극적으로 떨어져서 현재 유럽에서 가장 낮습니다. 한국은 영국보다 산재 사망률,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업 살인율이 20배나 더 높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원생들과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화제로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눈 5명의 여학생들이 모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5명 모두가 같은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사회적 현상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유를 물어보니 이구동성으로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집어넣을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무서운 말입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이유를 그때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일종의 세습 자본주의로 굳어져 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기득권층이 돈과 권력을 독점했지만 지금은 돈과 권력은 물론
기회까지도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자 독식 사회가 된 것이지요.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는 학벌 계급화 현상도 심각합니다. 청년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좌절은 대부분 이런 학벌 사회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지배계급을 정치학에서는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개념을 설명하지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시대의 이스태블리시먼트가 대부분 몰락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배계급은 정치 권력으로서는 몰락하더라도 문화 권력으로서는 상당 기간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적 지배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 전쟁 때문이지요. 블루스 커밍스는 한국 전쟁이 한국 사회의 계급 해체에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잔존해 있던 이 문화적 지배 질서마저 해체시켰다고 본 것입니다. 전쟁의 난리통에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면서 한국은 공간적으로 완전히 혼용된 사회가 되었고 이스태블리시멘트가 완전히 해체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유례없는 평등지향적인 사회가 탄생한 것이지요. 한국이 오늘날 지독한 학벌 사회가 된 것은 이 계급 없는 평등의 공간에 학벌이 새로운 계급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근대 이후 한 번도 지배 질서가 뒤집힌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권력자들은 위로 두 세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부분 봉건 귀족들의 자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도교대를 나왔다는 수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업을 이어받아 우동집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그것을 분수라고 하지요. 일본 학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평등지향성, 계급 탄력성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통령을 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상고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세 사람 모두 상고를 졸업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목포상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상고, 이명박 대통령은 동지상고를 졸업했지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당시의 상고는 그 지역의 수재들이 가는 학교였습니다. 공부 잘하는 뛰어난 학생들이 상고에 지원했지요. 그러나 뛰어난 부잣집 아이들은 상고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고 학생들은 머리는 좋지만 가난한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가난한 집안의 자식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즉 최하위층이 최상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평등지향 사회입니다. 이것은 큰 자랑과 긍지로 삼을 만한 우리 사회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이 평등의 별판에 학벌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세워지고 살인적인 학벌 경쟁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학벌 계급 사회라는 현상은 분명 오늘의 헬조선을 낳은 중요한 요인입니다. 2. 야수가 활개치는 사회. 지금과 같은 끔찍한 사회 질서를 만들어낸 곳은 바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회 질서를 만든 장본인들이지요. 입법부에 속해 있는 300명가량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규칙들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회의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300명 가량의 국회의원 중에서 290명 정도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의원이 우리처럼 98%에 달하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유시장 경제의 낙원이라는 미국도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유시장 경제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번 독일 연방의회 2013년에서 2017년의 사례를 살펴보지요. 베를린에 있는 연방의회에는 631명의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의원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충격적이지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유민주당이 의회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연방의회에 앉아있던 다른 정당들은 어떤 정당이었을까요? 우선 기독교 민주당을 들 수 있지요. 현재 독일 총리를 맡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이 소속된 정당입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정치 구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입니다. 기민당이 내세우는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사회적 시장경제입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란 시장경제의 활력과 효율성은 활용하되 시장경제가 몰고 오는 핵심적인 문제, 즉 실업과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에게 자유롭게 내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독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야수자본주의라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놓아두면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가 된다는 의미이지요. 특히 이는 1970년 총리를 지냈던 3인당의 헬무트 슈미트가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야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사회에서 인간을 잡아먹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정치의 책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양면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활용하되 야수성은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국가가 나서서 야수에게 재갈도 물리고 고삐도 채워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회적 시장경제에 붙는 사회적이라는 말은 바로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민당이 사회적 시장경제를 정책 기조로 삼아 정책을 펼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수단은 바로 조세제도입니다. 정부는 주로 조세제도를 통해서 시장경제의 야수성을 통제합니다. 한국이 엄청난 불평등과 실업 문제 때문에 지옥으로 치닫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필연적인 결과이지 특정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업 문제는 자본주의라는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비용,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독일 의회에 앉아있는 두 번째 정당을 볼까요? 기독교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사회민주당은 말하자면 사회 민주주의적 시장경제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영역, 즉 교육, 의료, 주거 영역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서 장난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 정당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은 생태적 시장경제를 주장합니다. 시장경제는 용인하지만 그것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녹색당의 강경한 입장이지요. 마지막으로 좌파당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놓고 좌파 정책을 천명하는 정당입니다. 이들은 시장 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지난 회기 독일 의회에서는 4개의 정당, 즉 기민당,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이 있었습니다. 이들 4정당의 631명 의원이 의회에 모여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만든 법은 자유시장주의자들로 가득 찬 여의도에서 만든 법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들에 의해 야수자본주의를 견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야수자본주의를 강화하는 법을 만드는 여의도와는 질적으로 다르지요. 한국의 정치 지형이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어떠할지를 알고 싶다면 간단한 상상만 해보아도 됩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한국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녀가 기민당의 정강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한국 선거에 나온다면 틀림없이 빨갱이 혹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격당할 것입니다. 기민당은 대학의 학비나 학생들의 생활비는 다 나라에서 지원해야 하며 의료보험, 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도 국가가 떠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독일의 가장 우파 정당이 한국의 가장 좌파 정당보다 더 좌파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정치 기형은 극단적으로 우경화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보아도 우리처럼 과도하게 우편향된 지형을 가진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기형성을 모른 채 우리 정치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 거짓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금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경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득권이 만들어낸 최악의 거짓말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수구와 보수가 권력을 안정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나라를 지배해 왔습니다.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그것은 다만 분전 비율의 변동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4대 6의 분전 비율이 6대 4로 바뀌거나 그 반대이거나 한 거지요. 3. 정권 교체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의 문제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거짓된 언어가 한국 사회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최대의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언어는 변화와 개혁, 변화와 혁명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언어는 지배의 언어입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자가 언어를 우리는 따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배적인 언어는 지배하는 자의 언어입니다. 변화를 꾀하는 자는 언어와 지배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하고 지배 언어의 계급적 성격을 통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은 바로 한국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은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 수구와 보수가 과두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럼 보수란 무엇일까요? 보수주의자는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요? 보수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동체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이
보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개인주의와 보수주의를 구분할 때의 결정적 기준이 개인을 우선하느냐, 공동체를 우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를 중시하면 빨갱이라고 공격합니다. 보수가 공동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바로 가장 근원적인 공동체로서 민족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대부분 민족주의적인 거지요. 김구 선생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소위 보수라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민족을 경시하고 외세에부터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무리입니다. 다음으로 보수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사입니다. 전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과거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보수의 자세이지요. 또한 보수주의자들은 문화를 중시합니다. 이처럼 지금 자신을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보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구입니다. 수구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외세와 손잡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무리입니다. 조언 보수였던 김구 선생이 돌아가신 후 그 자리를 되차고 앉아서 보수를 참칭해 온 것입니다. 한국의 복지 수준도 현 정부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짐작하시겠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 정책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GDP 대비 정부의 재정 지출 비율입니다. 복지국가란 정부가 충분한 재정 지출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이 초래한 실업과 불평등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나라이기에 재정 지출 규모를 보면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대체로 50% 정도의 재정 지출을 보입니다. 2018년 통계를 보면 프랑스가 52%로 가장 높고 스웨덴이 49%, 독일이 46% 정도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도 32%를 썼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의 재정 지출 비율은 놀랍게도 고작 2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고려대 김우창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가 오만과 모멸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은 승자는 턱없이 오만하고 패자는 너무나 깊은 모멸감을 내면화하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인문학자의 예리한 관찰입니다. 정말이지 한국은 한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사회입니다. 세금이 높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 같은 나라와 세금이 낮은 미국, 한국 같은 나라 중에서 어느 쪽이 세금에 대한 거부, 즉 조세 저항이 강할까요? 세계에서 조세 저항이 가장 강한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금이 가장 낮은 미국입니다.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에서 세금을 가장 안 냅니다. 그들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기에 그 낮은 세금마저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반면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조세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중에 되돌려 받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치를 양분하여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 사이의 차이는 너무 허무적이고 이들의 동질성은 너무도 실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양상은 더 거칠고 과격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립이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중요한 싸움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벌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자들을
기업 살인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계 최고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정의로운 과세를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이 살인적인 경쟁에서 해방시킬 것인가, 어떻게 학벌 계급 사회를 혁파할 것인가, 모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두고 이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두 정파 모두 현행 질서의 기득권이기, 현재의 상황에 두 정파 모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가 오늘날 정치 민주화와 경제 성장, 정권 교체도 불구하고 헬조선이 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수구 보수 과두 지배가 가능했을까요? 이러한 과두 체제는 무엇보다도 잘못된 선거제도에 기대어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금 한국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4분의 1 대의제라고 부릅니다. 즉, 국민의 4분의 1밖에 대의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40%를 득표하면 지역구에서 당선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대체로 60% 미만이기 때문에 당선자들이 실제로 받는 표는 전체 유권자의 25%, 즉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25%가 100%를 대표하는 거지요. 거기서 여의도 정치와 민의의 괴리, 국회 정치와 거리 정치의 이반, 표심과 민심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독일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면 정의당, 녹색당 같은 정당이 의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독일의 선거제도처럼 내가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의석으로 반영되는 정상적인 선거제도가 실현된다면 정의당은 아마도 최소한 20%, 녹색당은 5%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 선거법 개정 협상은 한국 정치를 질적으로 변혁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보인 당리당락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형태로 인해 의미 있는 개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저 셈법만 약간 바꾼 정도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선거제도를 사실상 고수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수구, 보수, 과두 지배 체제의 특권적 지위를 계속 누리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4.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한국의 거의 모든 제도는 미국식입니다. 대학 제도를 보세요. 엘리트 대학 시스템과 과열된 입시 경쟁으로부터 엄청나게 비싼 학비와 과도한 사립 대학 체제에서 모두 미국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정치 지형도 미국과 빼닮아 있습니다. 미국은 보수 양당제라고 하는 아주 예외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보수 정당이고 진보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회적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미국화에 대해서는 지금은 서울시 교육감이 된 조희연 교수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과잉 미국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총체적 미국화라는 개념을 씁니다. 한국의 문제는 많이 미국화된 것에 있다기보다는 전면적으로 미국화,
된 것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세계적 표준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유럽의 지식인과 정치가 사이에서 미국은 대체로 사회적 지옥으로 여겨지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